청취자님, 우리가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막 어긋나면 보통 어떻게 하죠?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네, 아주 본능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흑백 필름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금을 딱 보면서 의사는 명확한 진단을 내리고요. 또 우리는 아주 직관적인 해결책을 얻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안도감이 드는 과정이에요. 맞아요. 문제의 원인이 눈에 딱 보이고 또 그걸 고칠 방법이 뚜렷하게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인간의 나이듦 그리고 생의 마무리라는 영역은요. 그 명확하던 엑스레이 기계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날카로운 비유네요. 그러니까 생명이 길어지고 뇌의 인지 기능이 서서히 변하고 또 누군가를 돌보고 돌봄을 받는 이 모든 과정들이 흑백으로 명확히 나뉘지가 않잖아요. 막 거대하고 엄청 복잡한 구조적인 미로에 가깝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그 과거의 단순한 진단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 온 거죠. 네, 단편적인 정책이나 개인의 어떤 도덕성만으로는 이 거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경제, 신경생물학, 노동구조,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생명윤리까지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얽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얽힌 실타래를 가장 최근의 구체적인 데이터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자료는요. 바로 오늘 2026년 4월 19일 일요일에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이 정리한 국내외 시니어 트렌드 분석 기사입니다. 지난 하루 동안의 트렌드를 정말 꽉 차게 집약한 자료죠. 네, 이게 단순히 어르신들을 위한 뉴스, 모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맞이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프리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기사들이지만 그 기저에 흐르는 맥락은 정확히 일치하더라고요. 우리는 과연 연장된 수명 속에서 어떻게 존엄을 잃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자료를 해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화두부터 파고 들어보죠.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노인 일자리는 약간 은퇴 후에 쪼들리는 생활비를 메꾸기 위한 경제적 수단, 그러니까 생계 유지 도구로만 여겨졌잖아요. 그렇죠. 복지 차원의 접근이 강했죠. 네, 그런데 자료에 실린 한 어르신의 인터뷰가 이 전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나한테 노인 일자리요? 그냥 살아있다는 느낌이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 참 와닿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내가 이 세계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고 쓸모가 있다는 어떤 자기 효능감의 기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정책 설계의 관점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히 인원과 예산, 그러니까 얼마나 투입해서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냐가 중요했잖아요. 네, 항상 숫자가 중요했죠. 그런데 자료에 나오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이라든가 여성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올레길 정비, 또 포천시의 인생명승지 교육 같은 걸 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일이 삶에 어떤 의미를 더하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뭔가 지역사회 안에서 명확한 역할을 부여하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통신비 할인이나 비과세 혜택 같은 경제적 방어막이 기본으로 깔리면서 일자리는 이제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삶의 목적을 재설정하는 노후생활 설비 패키지가 된 거죠. 와, 이거 듣다 보니까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 그 OS를 업데이트하는 것 같네요. 과거에는 일자리를 노인 빈곤을 막기 위한 단순한 재정적 패치로 여겼다면 이제는 삶의 의미라는 완전히 새로운 OS를 업그레이드하는 셈이잖아요. 야, 그 비유 정말 좋네요. 자아실현 OS로의 업그레이드. 네, 기업들의 움직임도 이걸 뒷받침하더라고요. GS샵이 4060 액티브 시니어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펼치는 것만 봐도 이분들이 더 이상 시혜적인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강력한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인정받고 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김영래 편집장도 이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고전을 인용합니다. 자료 서두에 보면 책은담의 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들판의 농부는 거칠고 소박하지만 꾸밈없는 참됨이 저절로 충만하다. 이 부분이죠. 맞습니다. 최첨단 정책을 논하는 자리에 이 아날로그적인 철학이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화려한 직함은 사라졌을지라도 동네 길을 쓸고 고양이를 돌보며 땀 흘리는 그 묵묵한 노동의 가치가 진정한 아름다움이자 인간의 존엄을 지탱한다는 본질적인 통찰이죠. 재정적 패치보다 내 존재 가치를 매일 증명하는 이 소박한 OS가 우리를 훨씬 단단하게 지켜준다는 거네요.
근데 청취자님, 우리가 이렇게 주체적인 삶의 통제권을 끝까지 쥐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죠. 네, 안타깝게도 노년의 시간선 위에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생존을 전적으로 맡겨야만 하는 취약한 구간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자료의 분위기가 급격히 전환됩니다. 주체성을 상실한 개인이 어떤 구조적 폭력에 노출되는지를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 등장해요. 요양 현장에서 벌어진 그 외국인 간병인 폭행 사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80대 환자에게 기저귀를 휘두르고 성기를 꼬집은 그 간병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런 뉴스 보면 당장 그 간병인을 엄청 비난하게 되잖아요. 저도 분노했거든요. 누구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죠. 하지만 자료를 보면 이 문제를 단순히 어떤 개인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네, 이걸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돌봄 시장이 직면한 구조적인 붕괴가 보입니다. 스페셜 타임즈의 심층 보도를 인용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건 소통 문제, 그러니까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 이질감이 열악한 노동 조건과 만나서 터져버린 비극입니다. 그니까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게 엄청난 감정 노동이잖아요. 그렇죠. 극도의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비용을 낮추려고 외국인 인력을 투입해 놓고는 이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심리적 지원이나 소통 훈련은 전혀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감정 배출구가 막힌 압력밥솥을 방치한 거나 다름없죠. 아, 압력밥솥. 그러네요. 울산에서 노인 돌봄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노무 교육을 실시하고 또 재활의학회가 방문 재활로 전환을 선언한 것도 다 현장의 인력 역량과 처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겠네요. 맞습니다.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 없이는 환자의 안전도 없다는 절박한 인식인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드는 의문이요. 자료에 보면 KB라이프 같은 대형 민간 자본이 요양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돈이 많으니까 환경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자본이 들어오면 시설은 확실히 고급화되겠죠. 하지만 민간 자본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중 구조화가 가속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구매력 있는 소수는 프리미엄 돌봄을 받겠지만 대다수는 더 붕괴된 인프라로 내몰릴 수 있거든요. 아,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자본이 진입할수록 현장의 윤리와 공적 책임, 통제 장치가 비례해서 강력해져야 한다는 점을 자료에서도 균형 있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요양원이라는 최후의 보루, 그곳에 가는 시간을 최대한 늦추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를 일상에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로 주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과학계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죠. 청취자님,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어제 하루 쏟아진 치매 관련 기사들을 보면 치매가 더 이상 병원 의사들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일상의 과학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넘어왔죠. 그니까요.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치매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나 매일 쓰는 감사일기, 철분 결핍, 심지어 장내 미생물까지 치매에 영향을 준대요. 게다가 케어이뉴스 보도를 보니까 하루에 몇 분만 고강도로 신체 활동을 해도 치매랑 사망 위험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질병의 통제권을 개인이 어느 정도 되찾고 있다는 생물학적 증거들입니다. 단순히 건강하게 살자는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로 뇌의 염증을 낮추고 신경 가소성을 유지하는 정교한 기전들이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기존의 기타로 일단 좀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고립감이 기억력 쇠퇴를 막 촉발한다고 경고하는데 바로 같은 날 다른 기사에서는 외로움이 치매로 직결된다는 증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거든요. 그게 참 과학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역동성이요? 네, 치매를 뇌세포의 물리적 손상으로만 볼지 아니면 사회-심리적 환경과 결합된 질환으로 볼지를 두고 학계가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이거든요. 상반된 보도가 나온다는 건 그만큼 연구가 활발하다는 뜻이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이 논쟁이 가리키는 건 하나입니다. 치매는 진단받고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생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생애 과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꽃꽂이나 미술치료, 걷기 대회 같은 지역사회의 예방 생태계가 엄청나게 중요해진 겁니다. 네, 맞아요. 결국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내가 사는 동네가 도와줘야 한다는 건데 그래서 통합돌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일상에서의 예방이 지역사회의 현장으로 착지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솔직히 청취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통합돌봄, 말은 참 좋잖아요.
근데 이런 정부 정책 발표 들으면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뭐가 바뀌는데 이런 의문이 탁 들거든요. 닭상공론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 트렌드 자료가 그 의구심에 아주 구체적인 해답을 줍니다. 통합돌봄이 거창한 계획에서 벗어나 동네의 현실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맞춤형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전국 단일 모델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추는 건데요. 의료와 요양을 결합한 전주시 사례도 있고요. 화성시는 인구 밀집도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맞춤형 체계를 짰습니다. 또 산간 지역인 봉화구는 아예 읍면 단위로 직접 찾아가는 순회 서비스를 하고 달성구는 방문 맞춤은 등을 하죠. 광명시는 돌봄 전담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70명이나 증원했어요. 와, 진짜 동네마다 다 다르네요. 생존 환경에 맞게 진화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제가 보다가 제일 신기했던 건 인천시 약사회의 복약지도 사례였어요. 왜 굳이 약사님이 노인분들 집까지 찾아가는 거죠? 그게 직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고령 환자분들이 보통 수십 알의 약을 동시에 드시거든요. 혈압약, 당뇨약 다 따로 처방받다 보니까 약들끼리 체내에서 충돌해서 낙상이나 급성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제약물 복용이요. 진짜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약사가 직접 집에 가서 처방을 총합하고 부작용을 막는 겁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중심이었던 돌봄에 약사까지 합류하면서 직업적 한마디가 깨지는 거죠. 전진숙 의원이 국가 책임 돌봄이 현장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말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야 좀 와닿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 시야를 확 넓혀서 해외 트렌드로 넘어가 볼까요? 생애 마지막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게 참 묵직한 딜레마를 던져주더라고요. 맞습니다. 생명 연장과 존엄한 죽음 사이의 깊은 딜레마죠. 영국의 코로나 조사위 보고서를 보면요. 백신이랑 덱사메타손이라는 치료제로 무려 45만 명을 살려냈다고 하거든요. 국가의 신뢰를 재건하고 보상까지 공고했어요. 근데 바로 바다 건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요. 2026 여름 입법을 목표로 의사조력 사망, 즉 존엄사법을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풍경이죠. 청취자님, 이게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한쪽에서는 과학으로 어떻게든 목숨을 멱살 잡고 끌어올려서 살리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권리를 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모순 아닌가요? 겉보기엔 충돌 같지만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두 기사의 본질은 결국 노년의 삶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로 정확히 연결되거든요.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다른 방식이라는 건가요? 네, 영국의 사례는 시스템과 과학이 예방 가능한 죽음을 막아내는 국가의 의무를 보여줍니다. 우리 순천시가 노인 폐렴구균 무료 접종을 하는 것처럼 이건 복지를 넘어선 생명 보호 투자죠. 살릴 수 있는 억울한 죽음을 막는 거군요. 반면에 프랑스의 사례는 그 훌륭한 의료기술로 생물학적 수명이 극단적으로 길어진 이후의 질문입니다. 고통뿐인 연명치료 대신 존엄하게 마지막 스위치를 끌 권리를 국가가 보장할 것인가. 우리 한국 사회 역시 웰다잉이나 사전 연명의 의미로 결정에 대한 공론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강력하게 시사하죠. 와, 생명을 살리는 책임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 정말 어렵고도 필수적인 과제네요. 오늘 케어유 뉴스 김영래 편집장의 자료가 던지는 오늘의 트렌드 한 줄 요약이 딱 이 현실을 짚어줍니다. 돌봄 현장의 폭력과 사각지대를 직시하면서도 백신, 연금, 방문 서비스 등 시니어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 안전망이 동시에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네요.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서 있는 이 과도기적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진단했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깊이 파헤쳐봤는데요. 일자리의 가치, 치매 예방의 일상화, 아니면 프랑스의 존엄사논이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마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셨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하지만 만약 프랑스의 사례처럼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편집할 권리가 언젠가 우리에게도 온전히 주어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참 묵직한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그 길어진 중간의 시간을 과연 어떻게 그리고 누구와 채워 나가고 싶으신가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지식들이 청취자님의 삶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